국밥집 계산대 앞에서 예순이 훌쩍 넘은 사내 하나가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점심시간이었는데도 그 사람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꼬깃꼬깃 접힌 10,000원짜리 2장을 손바닥으로 몇 번이고 펴더니 떨리는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국밥 2그릇 값 14,000원 후 그 돈이 뭐라고 다 큰 사내가 계산대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렸을까요? 더 이상한 건 그 14,000원을 자기 손으로 내기까지 그 사람이 꼬박 3년을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필 3년이었을까요? 그동안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 장면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려 합니다. 저는 박정섭입니다. 시내버스를 30회 몰다가 내려왔고 은퇴한 뒤엔 동네 산악회 총무를 12년째 맡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사람 얼굴을 오래 봤고 누가 웃으며 들어오고 누가 조용히 사라지는지는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이야기도 거창한 경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뉴스에서 본 이야기도 아니고 어디 전문가가 들려준 통계도 아닙니다. 제가 손으로 셌습니다. 산악회 출석부를 넘기다가 알아낸 숫자입니다. 주식 얘기로 가장 크게 웃던 10사람 중 몇 사람이 끝까지 남았는지, 그리고 그 숫자가 왜 무서운지, 저는 그걸 12년치 출석부 3권에서 직접 봤습니다. 우리 산악회 출석부는 별것 아닙니다. 문방구에서 산대학 노트에 줄만 쳐놓은 겁니다. 나오면 동그라미, 못 나오면 가위표. 그런데 그 단순한 표시가 몇 년 쌓이고 나니 사람 인생보다 더 솔직해졌습니다. 입으로는 괜찮다던 사람도 출석부는 아니라고 말해주더군요. 특히 2021년 봄 이후부터는 더 그랬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웃던 사람이 사라지고 떠들던 사람이 조용해지고 늘 먼저 계산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모임 자체를 끊는 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단순히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무릎이 아픈가 보다, 허리가 시큰한가 보다, 손주를 봐주나 보다 했지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가위표들 뒤에는 다른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훨씬 더 말하기 어려운 이유 말입니다. 그 시작은 2021년 봄 진달래 산행버스 아니었습니다. 맨 뒷자리에서 조태식이 큰 소리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이리 와봐요. 이게 얼마로 보입니까? 다들 웃으며 몰려갔지요. 태식이는 제약회사 영업부장으로 정년까지 버틴 사람이라 목청이 남달랐습니다. 평생 목소리로 먹고 산 양반답게 사람들 시선 끄는 법도 알았지요. 그날 그가 내민 휴대폰 화면에는 숫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1억 6천. 몇 사람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원금 8천만 원이 1년 반 만에 2배가 된 겁니다. 태식이는 더 크게 말했습니다. 은행에 10년 넣어봐야 이런 돈 나오나? 지금이 기회라니까. 그 한마디에 버스 뒷자리가 술렁였습니다. 말로는 다들 농담처럼 받았습니다. 조 부장, 빌딩 사겠네. 우리가 무슨 주식이야. 하지만 웃는 얼굴들 눈빛이 달랐습니다. 그 눈빛은 부러움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나도 그 생각이 막 피어나는 눈빛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자랑은 원래 부풀려 말한 거지 아닙니다. 저는 그 계좌를 제 눈으로 봤습니다. 진짜였습니다.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가짜 허풍이면 오히려 사람이 경계라도 하는데 진짜 수익은 사람 마음속 깊은 곳을 찌릅니다. 저 사람도 했는데 내가 못할 이유가 뭔가 바로 그 생각 말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그 봄 이후 산악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정상에 올라 김밥을 펴도 다들 풍경은 안 보고 휴대폰만 봤습니다. 막걸리 돌리던 자리에 삼성전자가 오르고 손주 자랑하던 입에서 코스피 3000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산길은 더 빨라졌습니다. 장 마감 전에 전파 잡히는 데까지 내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산에 왜 왔지? 그런데 나라 전체가 들떠있던 때라 그 이상한 열기를 누가 말릴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그 무렵 우리 또래 모임에는 이상한 서열이 하나 있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지갑 나오는 속도입니다. 조태식은 늘 제일 빨랐습니다. 반대로 임병호는 늘 한 박자 늦었습니다. 신발끈을 고치는 척하든 화장실 가는 척하든 계산대 근처를 한번 비켜가는 사람이었지요. 임병호는 제 40년 지기입니다. 부품 공장 자재과장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볼펜 한 자루를 사도 견적 3군데를 받아보던 사람입니다. 1998년 IMF 때 회사의 명예퇴직 명단이 돌았을 때도 간신히 살아남았지요. 그런데 살아남은 대가가 컸습니다. 그 뒤로 15년을 숨죽여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했지만 누구보다 돈 쓰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은퇴하고도 10,000원 한 장을 접었다 폈다 하며 썼습니다. 그런 사람이 주식 앱을 켠 겁니다. 왜였을까요? 그 답은 나중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답을 들으면 단순히 욕심 때문이었다고는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처음 돈을 넣은 건 3,000만 원이었습니다. 퇴직금 통장에서 떼어온 돈이었습니다. 그는 매수 버튼 하나 누르는데 10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하면 글씨를 2번 키우고 나서야 눌렀답니다. 주식은 몰랐지만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삼성이 망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야. 웃자고 듣기엔 싱거운 말 같지만 저는 오히려 안심했습니다. 병호는 남들처럼 소문 따라 이 종목 저 종목 뛰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공채까지 폈습니다. 종목명, 산가격, 판가격, 수수료, 메모. 자재과장 시절 버릇대로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저는 그 공책을 보고 마음을 놨습니다. 저 정도로 꼼꼼한 사람이면 크게 다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인생이 그렇습니다. 장점이 어느 순간 함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병호에겐 꼼꼼함이 그랬습니다. 공책이 두꺼워질수록 자신감도 두꺼워졌고 자신감이 두꺼워질수록 시장을 오해하게 됐습니다. 시장은 남의 성실을 보상해주는 곳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일이 터졌습니다. 병호 계좌에 40%가 붙은 겁니다. 3,000만 원이 4,200만 원이 됐습니다. 그해 가을 산행이 끝난 뒤 병호가 처음으로 계산대 앞으로 제일 먼저 걸어 나갔습니다. 오늘은 내가 냅니다. 국밥집이 조용해질 정도로 목소리가 컸습니다. 40년 친구가 그렇게 지갑을 활짝 여는 걸 저는 처음 봤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듯 웃었고 저도 같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날 저는 말렸어야 했습니다. 적어도 한마디는 했어야 했습니다. 병호야, 너무 빨리 믿지 마라. 그런데 저는 웃기만 했습니다. 왜냐고요? 저도 부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러움이 어디까지 사람을 끌고 가는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 병호 눈빛이 왜 그렇게 화냈는지, 그 화남 뒤에 어떤 갈증이 숨어 있었는지도요. 병호가 달라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손주 세뱃돈 5만 원도 할아버지가 불려줄게 하며 계좌에 넣었다지요. 아내 임플란트 견적서를 보며 내년이면 껌값이겠네 하고 웃었습니다. 새벽 5시 반이면 눈 뜨는 나이라 그 시간마다 미국장을 보겠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하루는 제 것까지 등산조끼를 사왔습니다. 태그도 떼지 않은 49,000원짜리였습니다. 자네 그 남색 조끼 10년은 입었잖아. 반갑기도 했지만 어쩐지 이상했습니다. 병호에게 돈은 늘 필요한데 쓰는 것이었지 먼저 사는 물건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그냥 돈을 벌어서였을까요? 아니면 돈 말고 다른 무언가를 되찾은 기분이 들어서였을까요? 그 답은 훗날 병호 입에서 직접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는 제가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이유가 됐습니다. 그 와중에도 버스 안에서 유일하게 주식 얘기를 싫어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동수였습니다. 조용하고 말수 적은 양반이었지요. 남들이 수익률 얘기할 때마다 창밖만 보다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산에서는 산 얘기합시다. 다들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저 양반 옛날에 크게 되었나 보지.
그런데 아무도 진짜 사연은 몰랐습니다. 저도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해야겠습니다. 저도 그때 넣었습니다. 1,000만 원 이 집사람한테는 500만 원이라고 했고요. 2달 만에 200이 붙으니 사람이 참 이상해집니다. 밥맛보다 시세가 먼저 떠오르고 아침이 반가워집니다.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이 불어나는 일이 아니구나. 사람의 아침을 바꾸는 일이구나. 그런데 그 아침이 바뀐다는 게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걸 그땐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일은 그 다음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비 오는 날보다 길이 지나치게 잘 뚫린 날 사고가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버스를 오래 몰다 보면 몸으로 압니다. 사람들이 모두 안심하는 순간이 제일 위험하다는 거려. 제 계좌에 200이 붙던 바로 그 주, 저는 어쩐지 등줄기가 서늘해서 전부 팔았습니다. 잘 알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겁이 나서 내린 겁니다. 그때는 그 선택을 자랑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운이 좋았다고만 여겼지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을 하나씩 잃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 버스 뒷자리에서 살아남은 기준은 정보도, 용감함도, 분석도 아니었습니다. 겁이었습니다. 그런데 겁이 많은 사람은 되게 부끄러워합니다. 남들처럼 크게 못 먹을까 봐, 남들처럼 당당하게 못 지를까 봐, 그래서 자기 겁을 숨기죠.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됩니다. 그 겁이 어떤 사람의 인생을 지켜줬는지, 또 어떤 사람에겐 끝내 오지 않았는지를요. 그리고 장은 그해 봄 이후 정말 잔인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장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모두가 아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터지고 금리가 뛰고 10만 원 간다던 주식이 반토막 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버스 뒷자리에서 곡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조용해졌다는 겁니다. 처음엔 다들 잠깐 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늘 뒤에 앉아 수익률 자랑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앞자리로 옮긴 게 아니라 아예 버스를 타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남은 사람들은 화투짝 넘기는 소리만 내고 어색한 웃음만 지었습니다. 저는 그 조용함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화가 나서 말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말할 자격을 잃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해 가을 전기 산행날 저는 총무답게 출석부를 폈습니다. 바로 전해 봄 버스맨 뒷자리에서 주식 얘기로 가장 크게 웃던 얼굴이 11명이었습니다. 그날 나온 사람은 5명뿐이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그 5 중에서 주식 얘기를 입에 올린 사람이 조태식 하나뿐이었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입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한동안 그냥 넘겼습니다. 사람 사정이 있겠거니 했지요. 그런데 몇 달 지나 출석부를 다시 넘기다가 손가락으로 세어보니 이상한 규칙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크게 웃던 10사람 가운데 끝까지 웃는 사람은 하나쯤밖에 안 남더군요. 10명 중 9은 어느 순간 이유를 대고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저는 제목처럼 무서운 숫자를 이해했습니다. 90%, 그건 어디 보고서에서 본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웃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산 타던 사람들 이야기였습니다. 왜 사람들은 사라질까요? 손해를 봤으면 더 나와서 털어놓고 위로라도 받으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상합니다. 크게 잃은 사람은 울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 나옵니다. 전화를 하면 무릎이 시큰해서 그렇다. 허리가 안 좋아서 그렇다. 손주를 봐줘야 해서 그렇다. 다 그럽니다. 그러니 모임에 남는 건 누구 목소리뿐이겠습니까? 살아남은 사람, 혹은 아직 무너지지 않은 사람 목소리뿐이지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또 그 목소리만 듣습니다. 어제 이 종목 먹었다. 이번엔 미국 반도체다. 조금만 더 들고 있으면 회복한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망한 사람은 숨어버리고 살아남은 사람만 떠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듣는 사람은
시장의 전체를 듣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한 사람의 목소리만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진짜 계좌 하나가 또 3사람, 5사람을 끌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건 반쪽짜리 답이었습니다. 진짜 잔인한 대목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걸 저는 3년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그 가위표들 속에 임병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병호의 마지막 출석 날을 저는 오래도록 후회합니다. 그날도 산에서 내려와 국밥집에 갔습니다. 제가 먼저 지갑을 꺼내며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임 과장, 요즘 재미 본다며? 그래도 오늘 국밥은 내가 사지에 다들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병호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웃는데 그 웃음이 이상했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가는데 눈은 전혀 웃지 않았습니다. 국물을 반쯤 남긴 채 먼저 일어나 잘 먹었네 하고 나가는데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뒤로 병호는 산에 안 나왔습니다. 1달, 2달이 아니라 3년을 안 나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신호는 있었습니다. 그날 병호는 가진 옷 중 가장 새 옷을 입고 왔습니다. 사람은 속이 무너질수록 거들다립니다. 체면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무너진 사람일수록 옷깃이 빳빳합니다. 저는 그걸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병호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회비 2만 원을 꼬박꼬박 보내던 회원 하나는 어느 날 부인이 대신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양반, 당분간 산에 못 갑니다. 주식 얘기만 안 나오면 보내겠는데요. 그 말 뒤로는 텔레비전 소리만 컸습니다. 저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더 묻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란 걸 느꼈으니까요. 또 어떤 날은 상가 주차장에서 정만철을 봤습니다. 늘 버스 안에서 믹스커피 타주던 사람이 야광조끼를 입고 차를 빼주고 있었습니다. 늙어서 일해서 버는 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장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가 피한 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였습니다. 형, 나 망했어. 그 말을 꺼낼 자리가 세상 어디에도 없었던 겁니다. 그 와중에도 조태식은 목청이 살아 있었습니다. 재작년 여름 갈비탕집에서도 그랬습니다. 조정은 좀 왔어도 미국 반도체로 집안 회복했다니까? 이번 것 하나만 더 타면 손주 유학도 보내. 그때 최동수가 조용히 수저를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태식을 보며 딱 하나 물었습니다. 자네, 주식 시작하고 오늘까지 계좌에 넣은 돈 전부 더하면 얼마인가? 그리고 오늘 잔고는 얼마고? 두 숫자 중 어느 쪽이 더 큰가? 갈비탕집이 얼어붙었습니다. 태식은 물수건으로 손만 오래 닦았습니다. 대답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태식 입에서 수익률 얘기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헤어지는 길에 동수가 제게 그러더군요. 사람은 벌었던 종목만 기억하네. 계좌는 전부 다 기억하는데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사람은 한 번 크게 번 날, 그 찬란한 순간만 붙잡고 삽니다. 하지만 계좌는 다릅니다. 잃은 날도, 넣은 돈도, 숨긴 빚도 전부 기억합니다. 그 두 숫자를 나란히 놓는 순간 어떤 자랑도 설 자리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동수가 자기 이야기를 꺼낸 건 40대의 대우 사태를 맞았을 때 주식으로 아파트 한 채 값이 날아갔다고 했습니다. 아내 금반지까지 나갔다더군요. 제가 놀라서 쳐다보니 동수는 소주 반 잔만 따르고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가? 월급으로 살았네. 달마다 들어오는 월급이 밧줄이었어. 10년을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그 밧줄 붙들고 기어 올라왔지. 그러다 한참 뒤에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물에 빠지면 그 밧줄이 없네? 같은 물 같아도 다른 물이야. 저는 그 말의 끝을 그 자리에서 다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젊어서 잃는 건 수업료라도 될 수 있지만 우리 나이에 잃는 건 그보다 훨씬 다른 것이라는 거려. 돈만이 아니라 시간을 같이 잃는다는 것, 다시 벌 기회도, 회복할 시간도, 버텨줄 월급도 없다는 것, 그 말을 저는 이듬해 임병호 진마루에서 똑똑히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이 이야기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작년 봄, 병호 안에 옥자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총무 양반, 염치 없지만 우리 영감 좀 산에 데려가 주시면 안 될까요? 무슨 일인지 묻자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겨우 말하더군요. 은행에서 등기 우편이 왔다고. 대출 이자가 석 달 밀렸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병호에게 무슨 대출이 있단 말입니까? 그 양반은 평생 남돈 안 쓰고 살던 사람이었는데요. 저는 사과 한 상자를 들고 곧장 병호 집으로 갔습니다. 병호는 마침 없었고 옥자 씨가 마루에 저를 앉혀놓고 그동안 일을 다 풀어놓았습니다. 시작은 자개장 서랍이었다고 했습니다. 30년 같은 자리에 있던 인감도장이 어느 날 보니 없더랍니다. 그 빈자리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6천만 원을 빌렸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폭락을 견디다 바닥에서 다 팔았는데 팔고 나니 다시 조금 올라가더랍니다. 그걸 보고 병호가 며칠을 끙끙 앓더니 집원만 돌리면 된다면서 다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무서운 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문자로 온 광고 하나. 원금 회복 전문, 급등주 적중, VIP 리딩방. 처음엔 저도 그 말이 얼마나 얄팍한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옥자 씨 말을 들으니 소름이 돋더군요. 그 방에는 매일 아침 수익 인증 사진이 올라오고 선생님 덕에 살았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바람을 잡았답니다. VIP 방 가입비가 280만 원에 그리고 그 방 운영자가 병호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선생님 연배에 지금 못 돌리시면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 하나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장사꾼들이 노리는 건 단순한 탐욕이 아닙니다. 남은 시간이 짧다는 공포입니다. 지금 아니면 끝이다. 그 공포가 사람 손을 떨리게 만들고 결국 집까지 잡히게 만드는 겁니다. 옥자 씨는 부엌에서 공책 한 권을 들고 나왔습니다. 달력 뒷장을 실로 묶어 만든 가계부였습니다. 거기에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퇴직금 1억 2천. 30년 붙던 적금 해지 3천. 아파트 담보 6천. 여기저기 끌어온 돈 2천. 도합 2억 3천만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갔고 남은 건 1,500만 원 남짓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봤습니다. 볼펜 한 자루 살 때도 견적 3군데 받던 사람의 돈이 그렇게 무너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국민연금 90만 원에서 이자 30만 원이 빠져나가고 두 사람이 기초연금 들어오는 날만 기다리며 산다는 겁니다. 옥자 씨는 말했습니다. 폭락 나던 해부터 병호가 새벽마다 거실에 나가 앉았다고. 불도 켜지 않고 폰 불빛만 얼굴에 비친 채 아침을 훌훌 넘기고 방으로 들어갔다고. 아들에게 말하자고 했더니 병호가 평생 처음으로 밥상을 쳤답니다. 돈이 없어서 손 벌리기 싫은 게 아니야? 애 눈에 못난 애비로 늙는 게 죽기보다 싫어. 그 말을 들은 뒤 옥자 씨도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뭐라고 위로해야 합니까? 괜찮아질 겁니다라고요? 무엇이 어떻게 괜찮아집니까? 옥자 씨는 오히려 저를 붙잡고 부탁했습니다. 우리 영감 잡지 마세요. 눈제 트은 빨갰는데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평평했습니다. 그 양반, 돈 잃은 죄로 벌써 3년째 벌 받고 살아요. 새벽마다 제 손으로 제 가슴 치는 벌이요. 거기다 식구까지 돌을 던지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저는 임플란트는 어찌 됐느냐고 차마 묻지 못하고 예전에 견적서 들고 웃던 이야기만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그러자 옥자 씨가 웃었습니다. 웃는데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지요. 그 웃음 앞에서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덮어서 사람을 살리는 게 맞는지, 그래도 자식에게 알려서 단단히 막는 게 맞는지 저는 지금도 답을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날 밤 하나는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실패와 본인이 매일 새벽 견디는 수치심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려.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3년 전 국밥집에서 왜 하필 그런 농담을 했을까? 요즘 재미 본다며? 그래도 국밥은 내가 사지. 그 말을 자꾸 곱씹었습니다. 처음엔 미안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래 생각하다 보니 더 부끄러운 진실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 말 속에는 제 자랑도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겁이 나서 미리 내렸다는 자랑, 그래서 아직 괜찮다는 자랑. 남의 아픈 자리를 밟고 올라서는 자랑이었던 겁니다. 자랑이란 게 그렇더군요. 하는 사람에겐 농담이고 가벼운 말인데 듣는 사람에겐 못이 됩니다. 저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며칠 뒤 다시 병호 집에 갔을 때 마당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병호가 돌아왔습니다. 3년 만에 마주한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신도 안 벗고 다시 나가려 했습니다. 제가 팔을 붙잡았습니다. 병호야. 밥은 먹었나? 정말 별말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병호 눈이 흔들리더군요. 그날 저녁, 저는 40년 친구의 속을 처음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한참 장판무늬만 보던 병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서봐, 내가 부자 되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나? 예,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병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나는 국밥값 한번 내보고 싶었네. 그 한마디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병호는 웃지도 않고 화도 안 냈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40년을 얻어먹었어. 회사 다닐 적엔 애들 학비 들어간다고, 은퇴하고 나선 형편 따라간다고. 계산대 앞에만 서면 맨날 신발끈부터 만지는 인생이. 나는 그게 지긋지긋했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위로도 하지 못했습니다. 동창회 가면 누구는 건물 얘기하고, 누구는 자식 자랑하고, 누구는 해외여행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끼어들 말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식을 하고 나니 비로소 낄 말이 생겼답니다. 오늘 뭐가 올랐다. 어제 뭐를 팔았다. 이 60, 70 된 사람에게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컸던 겁니다. 단지 돈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다시 앉을 자리를 사는 것처럼 느껴졌던 거지요. 병호는 더 무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작년엔 친구 칠순잔치도 안 갔다더군요. 부조 봉투 5만 원이 무서워서. 정서봐, 사람이 봉투가 무서워지면 그건 끝난 거야. 그리고 한참 후에 아주 조용히 제일 아픈 말을 꺼냈습니다. 무서운 얘기 하나 해줄까? 폭락하던 해에도 새벽에 눈이 떠지면 가슴이 뛰었네. 저는 처음엔 이해를 못했습니다. 돈이 녹아내리는데 왜 가슴이 뜁니까? 병호는 제 표정을 보더니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40년 만에 출근할 때가 생겼던 거야? 시세판이 내 사무실이고 리딩방이 내 회사였어. 9시에 장 열리면 나도 뭘 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3시 반장 닫을 때까지는 나도 바쁜 사람이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왜 그렇게 많은 은퇴자들이 빠져드는지 저는 처음으로 알 것 같았습니다. 잃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만두면 다시 아무것도 아닌 늙은이가 될까 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손절은 손절이 아니라 해고가 됩니다. 어느 놈이 자기 손으로 자기 사표를 씁니까? 그 말 앞에서 저는 오래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겨우 물었습니다. 자네같이 꼼꼼한 사람이 어쩌다가 병호는 장판만 보다가 되물었습니다. 자네는 어찌 알고 내렸나? 제가 그냥 겁이 나서 라고 하니 병호가 한참 끄덕이다가 말했습니다. 겁도 복이네. 그 말이 저는 아직도 아픕니다. 우리는 보통 겁을 비겁함으로 여기지요. 하지만 그날 병호가 말한 겁은 달랐습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출 줄 아는 감각, 남들 다 달려갈 때도 자기 목숨값부터 헤아리는 본능, 그것도 일종의 능력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병호는 어리석어서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했고, 누구보다 꼼꼼했고, 누구보다 체면을 지키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고팠던 겁니다. 나를 아직 쓸모있는 사람처럼 느끼게 해줄 무언가가 간절했던 겁니다.
돌아 나오는 길에 병호가 대문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그리고 등 뒤에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네. 그때 자네가 산 국밥이. 그게 목에 걸려서 못 나갔네. 저는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대문만 붙잡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이 아니라 사람 마음속 마지막 자리를 건드린 거라는 걸 그제야 알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문에 이마를 댄 채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하필 은퇴한 사람들일까? 왜 10중 9일까? 제가 내린 답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들리는 게 자랑뿐이어서 그렇습니다. 망한 사람은 조용히 사라지고 살아남은 사람 한 명만 큰 소리치니 처음 듣는 이야기 자체가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태식의 1억 6천은 진짜였습니다. 그 진짜 하나가 버스 뒷자리 10사람을 끌고 들어갔습니다. 둘째, 은퇴 후의 주식은 투자 이전에 재취업이 되기 쉽습니다. 돈을 버는 일이라기보다 다시 아침을 갖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절은 손실 확정이 아니라 자리에서 잘리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셋째, 잃어도 다시 채워줄 월급이 없습니다. 젊을 때 손실은 수업료라도 되지만 나이의 손실은 시간입니다. 시간은 은행이 대출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90%는 머리가 나빠서 나온 숫자가 아니라 처지가 만들어낸 숫자라는 걸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럼 약은 없을까요?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돈을 빨리 복구하는 약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돈보다 먼저 아침을 회복하는 약입니다. 병호가 먼저 그 답을 몸으로 보여줬습니다. 주식이 채워주던 게 돈이 아니라 아침이었다면 그 아침을 다른 걸로 채워 넣어야 했던 겁니다. 병호는 지난 가을부터 주민센터 노인 일자리를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앞 교통 봉사였습니다. 한 달 30만 원도 안 되는 돈입니다. 누가 보면 웃을 수도 있습니다. 2억 넘게 날린 사람이 30만 원짜리 일로 뭐가 달라지냐고요. 그런데 옥자 씨 말이 새벽마다 시세판을 보던 영감이 이제는 밤마다 노란 조끼를 다려 놓는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2억을 넣고도 못 산 아침을 30만 원짜리 일이 사온 겁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의 핵심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통장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 쓸모있다는 감각 없이는 숨조차 막힌다는 것이 더 본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드디어 전화가 왔습니다. 병호였습니다. 한동안 뜸을 들이더니 말하더군요. 정서봐, 국밥 한 그릇 하세. 저는 대답을 아꼈습니다. 그러자 병호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내가 사네. 그 짧은 말에 저는 모든 걸 알아들었습니다. 국밥집에 마주 앉았을 때 병호는 3년 전과 달랐습니다.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비싼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얼굴에 살이 오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깍두기 더 달라는 말 한마디에 목소리가 살아있더군요. 그릇 2개를 깨끗이 비우고 병호가 먼저 계산대로 갔습니다. 안주머니에서 꺼낸 건 봉투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월급 봉투였습니다. 그 안에서 10,000원짜리 2장을 꺼내 손바닥으로 꼬깃 탄 자국을 몇 번이나 펴더니 사장에게 내밀었습니다. 그 손이 떨렸습니다. 국밥집 사장이 두 손으로 받으며 맛있게 드셨습니까? 또 오십시오 하고 고개를 숙였는데 그 순간 병호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남들 눈엔 국밥 2그릇 14,000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2억 넘게 잃고도 끝내 사람 구실을 다시 찾아온 한 사내의 첫밥값이었습니다. 병호가 말했습니다. 정서봐, 나 오늘 3년 만에 밥값 사고 사네. 저는 지갑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냥 말했습니다. 잘 먹었네, 병호야. 다음 달에 또 사게. 3년 전 그날 제가 했던 농담은 이제 그만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앞으로는 병호에게 얻어먹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게 가장 큰 대접이니까요. 조태식은 요즘도 산에 나옵니다. 다만 주식 얘기는 꺼내지 않습니다. 지난 산행에선 배낭에서 믹스커피를 20봉이나 꺼내 조용히 타주더군요.
목청으로 평생을 먹고 산 사람이 아무 말 없이 커피만 돌리는 모습,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 싶었습니다. 아마 그게 그 사람 방식의 사과일 겁니다. 최동수는 여전합니다. 산에서는 산 얘기합시다. 이제 그 말은 우리 산악회의 묵은 회칙이 됐습니다. 그리고 출석부에는 지난달부터 이름 하나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임병호. 가위표 자리에 동그라미를 찍는데 제 볼펜 쥔 손에 힘이 얼마나 들어가던지요. 그 작은 동그라미 하나가 어떤 사람에게는 통장 잔고보다 더 큰 회복이라는 걸 저는 이제 압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겁니다. 돈을 잃은 사람이 돈을 되찾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그 계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건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침을 잃은 사람이 아침을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이에 더 무서운 건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내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순간이라는 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친구들 자랑은 흘려들으셔도 됩니다. 그 자랑이 진짜일수록 더 흘려들으셔야 합니다. 남의 계좌가 진짜였다는 것과 내 계좌가 괜찮아진다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가능하시면 종이 한 장만 꺼내십시오. 윗줄엔 지금까지 넣은 돈 전부, 아랫줄엔 오늘 잔고, 이 두 줄을 적어 지갑에 넣어 두십시오. 보기 무섭겠지요. 하지만 등기우편으로 뒤늦게 아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장 열리는 아침 9시 전에 몸둘 자리를 꼭 만드십시오. 복지관 노래교실도 좋고 경로당 심부름도 좋고 손주 하원도 좋고 뭐라도 좋습니다. 병호는 시세판 앞에서 웃을 때보다 계산대 앞에서 울던 날이 훨씬 든든해 보였습니다. 벌 줄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내릴 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우리 제발 내릴 정류장을 아는 사람으로 늙어갑시다.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병호가 국밥값을 내고 울던 그날 저는 속으로만 안도했습니다. 이제는 됐구나. 이 사람은 돌아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일은 그렇게 한 장면으로 끝나지 않더군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한 번 울고 나면 다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병호에게서 전화가 또 왔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정서봐, 오늘은 내가 냈으니 됐는데 다음 달에도 내가 또 낼 수 있을까? 저는 그 말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국밥값 얘기가 아니었으니까요. 사람은 돈을 묻는 척하면서 사실은 자기를 묻습니다. 내가 다시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겠나? 내가 겨우 찾은 이 아침을 또 잃지 않을 수 있겠나? 병호는 그걸 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버무리듯 말했습니다. 왜 못 내나? 다음 달에도 내고 그 다음 달에도 내면 되지?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말이 너무 쉬웠기 때문입니다. 월급 받는 사람은 다음 달을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바닥까지 내려가 본 사람에게 다음 달은 결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 같은 나이에 다음 달은 통장 잔고보다도 기분에 달려있고, 기분은 아침에 달려있고, 아침은 생각보다 작은 일 하나에 무너집니다. 그날 밤 저는 출석부를 다시 꺼냈습니다. 병호 이름 옆에 동그라미 하나가 새로 찍혀 있었지요. 그런데 그 동그라미를 보는 순간 이상하게 기쁘기보다 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온 사람은 병호 하나였고 아직도 가위표로 남아있는 이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대체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살아는 있을까? 아니, 살아있다는 말이 맞을까? 그때부터 저는 출석부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마음에 걸리는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만철. 버스 안에서 늘 보험병에 믹스커피를 타주던 사람. 비 오면 먼저 우비를 나눠주고 겨울이면 장갑 2켤레씩 챙겨 다니던 사람입니다. 사람 좋은 웃음이 얼굴에 붙어있던 양반인데 어느 순간부터 출석부가 텅 비었습니다. 상가 주차장에서 야광조끼 입고 일하던 걸 한 번 본 뒤로는 저도 모른 척했고 그쪽도 아는 척을 안 했습니다.
부끄러운 건 제가 더 컸습니다. 그 양반이 피한 게 일이 아니라 우리였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끝내 먼저 다가가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병호가 돌아온 그 주에 우연히 만철이 이름이 또 생각났습니다. 이상하지요. 한 사람이 겨우 돌아오면 마음이 놓이는 게 아니라 아직 못 돌아온 사람 얼굴이 더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며칠을 망설이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었습니다. 안 받을 줄 알았는데 네 번째 벨에서 받더군요. 여보세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예전 그 만철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조심조심 걷는 소리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먼저 웃는 척했습니다. 만철이, 나 정섭이야. 살아있나? 그러자 한참 말이 없더군요. 그러다 대뜸 묻습니다. 무슨 일 있나? 그 말이 참 서늘했습니다. 안부 전화 하나에도 무슨 이유가 있느냐고 먼저 묻는 사람. 세상이 얼마나 등을 돌렸으면 사람이 저렇게 되나 싶었습니다. 저는 괜히 헛기침을 하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은? 그냥 자네 생각나서 했지? 다음 주 산행 있는데 얼굴 한번 보자고. 그러자 만철이 짧게 웃었습니다. 웃는데 참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내가 산에 가면 사람들 불편하지 않겠나?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단번에 알아들었습니다. 사람들 불편이 아니라 자기가 불편한 겁니다. 누군가 요즘 뭐 하세요? 한마디만 물어도 목이 막힐까봐 누군가 예전처럼 커피는 만철 씨가 최고지 하고 웃으면 그 웃음조차 못 견딜까봐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네 기다린다고. 커피는 누가 타도 자네 맛이 안 난다고. 그랬더니 만철이 한참 있다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정섭아, 내가 지금 커피는 못한다. 손이 좀 떨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손이 왜 떨릴까요? 나이 들어 그럴 수도 있지요. 하지만 목소리가 그 말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히 물었습니다. 어디 아픈가? 그랬더니 만철이 낮게 말했습니다. 아픈 건 아닌데 아침마다 약을 먹는다. 무슨 약이냐고는 차마 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만철이가 먼저 말하더군요. 잠이 안 와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안 먹으면 더 못 잔다고. 그날 저는 한 가지를 똑똑히 알았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손실표 한 장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려. 돈 잃고, 사람 피하고, 잠 잃고, 밥맛 잃고, 목소리 잃고, 그러다 손까지 떨리는 겁니다. 남들은 요즘 안 보이네 하고 끝낼 일도 그 사람 안에서는 그렇게 길게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용기 내서 물었습니다. 만철아, 자네도 그때 주식했나? 그러자 대답이 바로 안 나오더군요. 통화 너머로 아주 작은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했지. 근데 나는 돈보다 더 먼저 잃은 게 있었네. 저는 그 말이 오래 귀에 남았습니다. 돈보다 먼저 잃은 것, 대체 그게 뭘까요? 저는 더 묻고 싶었지만 그날은 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목소리가 이미 너무 벼랑 끝에 서 있었으니까요. 대신 다음 날 제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만철이는 동네 외곽 허름한 원룸 앞에 살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분명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걸 보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문이 바로 열렸습니다. 아마 안에서 한참 망설이다 연 것 같았습니다. 얼굴은 훨씬 말라 있었고 수염도 제대로 안 밀었더군요. 그런데 제일 먼저 제 눈에 들어온 건 싱크대 위에 놓인 종이컵 3개였습니다. 커피 자국이 바닥에 눌어붙어 있었지요. 산에 다니던 그 만철이는 컵도 반짝이게 씻어두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오래 혼자 무너지면 집안부터 저렇게 바뀌는 걸까요?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앉았습니다. 만철이는 보리차를 내왔지만 자기 건 안 마셨습니다. 한참을 서로 딴소리만 하다가 제가 결국 물었습니다. 자네,
돈보다 먼저 뭘 잃었다는 게 무슨 말인가? 그러자 만철이가 창문 쪽만 보며 말했습니다. 웃음을 잃었네? 산에서 그 말이 나오자 제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만철이는 원래 잘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농담도 잘했고 남이 한 얘기에 제일 먼저 웃어주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웃는 게 연기 같아졌답니다. 계좌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시 벌면 된다고 생각했답니다. 그 다음엔 아내 몰래 메웠고, 그 다음엔 적금을 깼고, 그 다음엔 차를 팔았고, 마지막에는 모임에 나가 웃는 흉내를 냈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얼굴만 보면 아직 괜찮은 줄 알았으니까. 그런데 속에서는 점점 웃음이 말라갔다고 했습니다. 웃긴 소리를 들어도 안 웃기고, 손주가 뛰어와도 가슴이 먼저 철렁하고, 전화벨만 울려도 채권 독촉인 줄 알고 숨이 막혔다더군요. 그러다 어느 날 산에 가려고 옷을 입는데 거울 속 자기 얼굴이 너무 낯설어서 그대로 주저앉았답니다. 그날 이후로 못 나왔다는 겁니다. 저는 듣다가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우리는 모임에서 안 보이면 그냥 안 보이는 줄 압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집을 나서기 직전 거울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조심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어떤가? 만철이가 그제야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참 이상했습니다. 포기한 사람 눈빛 같기도 하고 아직 누가 끌어주길 기다리는 사람 눈빛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병호 왔다며.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고 묻자 옥자 씨한테 들었답니다. 그 말에 또 한 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산에 안 나오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소식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서로 먼저 나설 힘이 없었을 뿐이지요. 만철이가 말했습니다. 병우는 그래도 국밥값 냈다며. 나는 아직 편의점 삼각김밥도 누가 보면 손이 먼저 주머니로 들어간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사람마다 돌아오는 속도가 다르다는 거려. 누구는 3년 만에 계산대 앞에 서고 누구는 아직 편의점 앞에서 주저앉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남의 회복을 함부로 재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아직도 저러나, 왜 아직도 못 일어나나, 그런 말은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무너지는 속도도 다르고 돌아오는 길도 다 다르니까요. 그날 돌아오는 길에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산악회 출석부에 가위표만 그은 게 아니었구나. 사실은 사람들 가슴에도 가위표가 하나씩 그어지고 있었구나. 넌 이제 끝났다. 넌 더는 예전 내가 아니다. 그런 가위표 말입니다.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 계좌가 아니라 그 가위표를 자기 손으로 자기 가슴에 긋는 순간이라는 거려. 병우는 국밥값 14,000원으로 그걸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만철은 아직 그 앞에서 멈춰 있고요. 태식은 커피를 타며 조용히 벌을 받고 있습니다. 동수는 아예 처음부터 그 종이 자체를 멀리해버렸고요. 그럼 저는 어떨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아직도 가끔 새벽에 깨면 휴대폰을 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미 판지 오래인데도 그 숫자가 내 하루를 흔들던 감각이 몸 어딘가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남 얘기하듯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출석부를 쥔 손이 떨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저도 그 버스에 같이 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아직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이름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 이름을 제가 언제 부를 수 있을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